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혁신의 상징 애플이 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에 대해서 독과점 위반 혐의로 독과점 소송을 낸 건데요. 미국의 반독점법은 기업의 운명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애플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는 부진하고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반독점 칼날을 겨누고 있죠. 난공불락 같은 애플의 시대가 저무는 건지 애플의 위기와 저력 오늘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애플의 위기론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애플이 말이 아닙니다. 혁신의 상징, 정말 제왕이었는데 최근 주가가 조금 시원치 않아요. 위기론. 과연 주가 수준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증시증권 전문가인 송재경 대표님 어떻습니까? 주가로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애플의 위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 흐름에서 완전히 좀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위기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S&P 500이 10% 이상 올라가는데 거꾸로 애플은 10% 이상 빠지고 있으니 그러면 분명 위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총 순위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려고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저에는 결국은 매출액이 지금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역성장하고 지금 6개 분기 중에 4개 분기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연속으로. 4개 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만간 3월 달 이후에 발표될 새로운 분기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분기의 매출액도 역성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분명 애플이 이전에 그러한 전형적인 미국의 대형 성장주로서의 그런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했던 최애주 애플이 오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왜 위기론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지 김준희 교수님 전반적으로 왜 애플이 이렇게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매출 부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예, 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기업의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실적 하락이 제일 큰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정학적 뭐 긴장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 뭐 가장 최근에 또 팬데믹 같은 이슈들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사실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애플도 뭐 이전에도 몇 차례 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스티브 잡스가 그때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았다든지 그리고 또 뭐 금융 위기나 뭐 코로나 초기 단계 때 그때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이 움직임의 추세가 좀 달라지는 모습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뭐 3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혁신, 애플이라고 하면 사실 혁신이 가장 상징되고 있는데 오늘날 그 혁신의 지금 특히 2024년에 가장 큰 포인트는 AI거든요. 인공지능. 네, 맞습니다. 근데 그 AI 경쟁에서 다른 그 IT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은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면서 그 과거에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나 그런 행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판매 부진. 특히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판매 부진들이 좀 이유가 있고요. 그게 또 이제 매출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한 21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 24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규제 압박. 특히 이제 뭐 EU도 그렇고 미국 자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이 세 가지 꼭지가 좀 안 불리면서 다른 업체들 특히 IT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특히 이제 주가에서 좀 이슈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론까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져 있고 판매가 부진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송재경 대표님. 우선 판매 부진, 뭐 가장 큰 게 중국에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리는 거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란 게 이제 웬만하면 다 보급이 됐잖아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던 폰을 지금 가장 최장으로 보니까 한 43개월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2년이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폰을 바꾸는 상황이 돼버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예. 길어진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당연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도 이제 많이 파는,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이 미국에 많이 팔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파는 건데 중국의 판매가 올해 들어서 특히 유독 좀 많이 꺾이고 있다. 올 들어서. 예, 그래서 24년 들어서 한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죠. 예.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24%나.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급감을 거죠. 했네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MS가 중국에서도 대략 20% 가까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16% 정도로 상당히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이 가장 세게 중국 기업 중에 경쟁사를 때렸던 게 화웨이인데 화웨이가 최근에 5G 폰을 잘 내면서 그 2위 자리, 애플의 2위 자리를 끌어내리고 화웨이가 2등으로 올라가고, 화웨이가 2등이 됐고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애플이 거기서 4등으로 지금 떨어져 내려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차세대 이제 가장 컸던 시장에서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다급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로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 중국에서 이렇게 부진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역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팀 쿡 CEO가 또 지금 중국에 갔습니다. 벌써 아마 최근 몇 차례 지금 간 것 같은데 가서 무슨 포럼도 중국 발전 고위급 그 포럼에도 참석을 하고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시장의 지금 부진에 대해서 다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애플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본인들의 전체 매출의 한 2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6주 동안에 20% 넘게 매출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고 지난 4분기에도 이미 한 16% 정도 감소하면서 13% 정도 감소를 하면서 그 조짐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미중 갈등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좀 아이폰 금지령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 아이폰 쓰지 못하게.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뭐 애국 소비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거 좀 쓰자. 뭐 큰 성능적 차이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미국에서 좀 타격을 받았던 화웨이가 중국에서는 오히려 스마트폰 판매량이 64% 가까이 그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팀 쿡 CEO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참석도 좀 여러 고위급 이런 회의도 참석도 하고 중국 가서 구애도 하고 뭐 또 이게 할인 행사까지, 사실 애플이 할인 행사는 정말 하지 않는 중국 기업인데 시장에서 깎아주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좀처럼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네요. 해외에서 잘 팔리지 않는 아이폰 지금 판매가 안 되니까 참 매출 분이 일어나면 이것도 심각한데 더 큰 문제가 지금 미 국내에서 닥쳤죠. 미국 정부, 법무부가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독과점 위반 혐의가 있다. 자, 이 반독점법 미국이 참 무서운 법인데 미 법무부가 주장하는 논리, 애플이 독과점 어떤 부분에서 독과점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까?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 경쟁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높은 한계 효용을 준다.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연 독점이 있을 수 있고 특이한 상황에 기술 독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독점이 발생을 하면은 초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기업만 이익을 보고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덜 얻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애플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지난 5년 전부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리나칸이라는 그 공정위 위원장, 그분이 되게 최연소 공정위 위원장인데 미국의 공정거래 위원장이 공정위 위원장이
콜롬비아대 법대 교수 출신이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미국의 빅테크들의 독점력이 미국의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5년간 엄청난 그 조사들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의 결과물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셨던 애플을 상대로 한 이러한 이제 독점 소송으로 나타난 거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애플이 철옹성을 싼 거죠. 내 거 안에서만 모든 걸 하게 하고 밖에서 그 애플의 아이폰을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방해를 줬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한 건 기술적으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슈퍼 앱이라고 하는 위챗 같이 그 인앱 앱 안에 새로운 앱을 넣어서 그 안에서 생태계를 스스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네. 뭐 그러니까 결국 정보도 주고 결제까지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했다. 그다음에 애플의 직접 결제 위에 다른 결제 수단은 못 하게 한다. 네. 스트리밍으로 하는 클라우드 그 게임도 서비스를 못 하게 한다. 뭐 디테일한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객이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을 수 있는데 애플이 자기 아이폰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런데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 법무부가 주장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애플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끼리는 좋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좀 쉽게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들 소비자들은 좋고요. 네. 그 자체가 애플을 성장시키는 이른바 혁신의 생태계라는 평을 받았는데 네, 이제 네. 거꾸로 그게 아니다. 이게 독점의 생태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독점 금지법이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예. 셔먼법이 있고 이제 셔먼법. 예. 셔먼 독점 금지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셔먼 액트라고 하는 셔먼법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법이 있고 연방거래위원회법 요 보통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의 미국 법무부에서 가져온 반독점 소송은 그 중에서 셔먼법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셔먼법. 예, 네. 뭐 앞서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자기들만의 플랫폼 위에서 이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을 활성화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혁신이라든지 네. 차별성이다 이런 것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뭐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오히려 경쟁사의 혁신 기능을 차단하고 경쟁사에 예, 본인들의 운영 체제가 아니면은 예.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셔먼법을 좀 발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셔먼법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이 반독점법의 어떤 원조이고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기업이 쪼개진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반독점 혐의로 제소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셔먼법이 1890년도에 제정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독점법의 원조격이 되는데 이걸로 사실은 피해를 봤던 게 이제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그 소위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스탠더드 오일. 록펠러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존 록펠러가 만들었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그 후신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엑손모빌 미국에서 가장 큰 엑손모빌이 사실은 그 후신이다 보실 수 있고요. 스탠다드 오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1989년도에 AT&T 우리나라에 따지면 옛날에 KT 같은 거죠. 우리나라엔 KT 혼자 있다가 이제 거기서 SKT가 분리돼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AT&T를 그때 반독점법 해서 한 6개로 8개로 다 쪼개버렸고 그다음에 1998년도에는 그 장면이 되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 MS의 빌 게이츠가 불려 나와서 그 청문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예, 게이츠가 엄청 싸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독점이냐 아니냐를 놓고 예,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MS의 그러한 그 기존의 익스플로러만 윈도우에 탑재되고 그때 넷스케이프라는 거 지금 사라졌지만 넷스케이프 탑재가 되게 어렵게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당했던 거 예.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상당히 큰 국면에
정말로 독점이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반강제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애플의 이 지금 서비스 쪽 부분을 쪼갤 수도 있다라는 위험 요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이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30%입니다. 엄청나게 높거든요. 30%. 결국은 이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무시무시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관련된 미국 정부의 이런 반독점법 그러한 적용 자체는 상당히 위기스러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독점법에 지금 근원이 된 셔먼법에 따라서 스탠다드 오일이 쪼개지고 AT&T도 쪼개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쪼개지는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 쪼개지진 않아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CEO가 스텝다운했죠. 물러났죠. 빌 게이츠가 물러나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야, 그런 정도까지 애플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약간 애플을 걱정하는 애플의 위기를 지금 내세우는 주장하는 분들은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건가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사실 미국과 EU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럽, EU.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국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EU 같은 경우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방부가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그 이제 독과점과 관련돼서 이슈를 걸긴 했지만 그 미국 행정부를 전체적으로 그들이 해온 그 좀 프로세스를 좀 보면은요. 어느 정도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줄다리기를.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좀 미국 빅테크 규제에서 좀 중요한 변화가 좀 일어났는데 21년도에 그 특히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런 법률들이 이게 우리가 그 발의가 됐거든요. 법안들이 뭐 이게 뭐 DMA라고 하는 디지털 시장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 독점 뭐 종식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혁신 및 뭐 선택 온라인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의가 21년도에 많이 됐는데 막상 23년도에 이 규제 법안 6개 중에 5개가 폐기됐습니다. 아, 5개가 폐기됐어요. 예. 이 법안이 폐기된 배경을 저희 좀 보게 되면은 결국 이게 빅테크가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제동은 걸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제동이 우리 미국의 그 기업의 경쟁력, 그것도 이어서 국가의 경쟁력과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꺾일 수가 있다. 미국 기업의 이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또 좋지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같이 연결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는 경제 부흥책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렇게 기업을 규제하면은 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좀 관점이 좀 있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지를 못했어요. 당시에는. 예, 그래서 좀 법안이 좀 어느 정도 폐기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번에 24년도에 다시 또 독과점과 관련돼가 좀 이슈를 제기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줄다리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이게 좀 많이 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빅테크 규제 관련 법안이 6개가 나왔다가 5개는 폐기됐다. 그런 정책의 좀 변화가 약간 완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애플에 대해서 제기하니까 이제 위기론이 자꾸 증폭이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안 되고 미국 본토에서 자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받았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이 반독점 관련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되고 또 다른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장법, 그 디지털 마켓 액트에서 DM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SNS나 인터넷 서비스, 앱스토어 같은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되게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서 독점적으로 해갖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위 생태계 위에서 중소 작은 회사들이 경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일단 3개 기업을 정했고요. 거기에 이제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위반이 발견이 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의 10%나. 그럼 규모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네요.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규모가 줄어들긴 하겠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 내에서보다는 유럽에서 좀 더 좀 뭐랄까요?
좀 세게 더 나올.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그냥 뺏기기만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좀 있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 세계 회사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틱톡 같은 게 다 좀 지정이 돼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 잘 막아왔지만 네. 분명 좀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은 맞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미국은 로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공정위에서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메타를 조사하던 그분들도 다 변호사들이거든요. 예. 공정위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다음 달에 가보면은 이분들이 그 상대 우리가 소송을 건 애플의 그걸 대변하는 로펌의 변호사로 와 있는. 바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조사하던 기업의 가능하답니다, 미국 변호사로. 내에서는. 왜냐하면 한 5배 저기 월급 더 주고. 월급 더 준다고 네,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에서 공정위가 거꾸로 말하면 말씀 주신 대로 6개 중에 5개가 폐기될 정도로 로비력이 세인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보다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의지가 분명한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도 있고 트럼프가 또 메타를 꽉 찍어갖고 또 한마디 했었잖아요. 메타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에서는 확실히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는 칼을 본인들 입장에서 표 계산에서도 뭔가 이제 칼을 좀 갈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 골고루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게 이 디지털 시장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메타, 구글, 애플 세 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이 디지털 시장법이 그렇게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법입니까, 이 조치가? EU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고요. 훨씬 강경하고. 예, 지금 3월 초에 예. 그 애플의 하나의 서비스죠. 스트리밍 애플 뮤직 이제 음악 스트리밍 앱과 관련돼 가지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18억 4천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한 2조 7천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시켰어요. 과징금을? 예, 그 애플 전체가 아니라 예. 특정 서비스에게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예상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럼 전체 애플한테는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지금 할 거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비스 하나에 대해서 과징금을 이렇게 매겼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DMA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EU가 이제 해당 기업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이걸 또 20%까지 상향 조절한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되어 있고 또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부 일부 아예 매각 명령 시키겠다. 이만큼 워낙 강력하게 이번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애플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이제 시작점이고 앞으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과 특히 EU와의 그런 갈등이 더 거세지지 않겠나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곳곳에서 이 독과점 칼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느라 회사력에 이게 상당한 돈을 쏟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애플이 공정거래소에 조사를 했잖아요. 예, 인앱 결제라고 해서 외부 결제 방식을 이제 금지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도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애플이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별로 약간 흉내만 낸다 이런 비판을 받던데 왜 그런 거죠? 아마 일단은 우리 시장이 애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적은 나라라서 상대적으로는 좀 뭐랄까 좀 배짱 부리는 배짱 부리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그들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표현이지만 열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왜냐하면 당장 아이폰 같은 게 출시도 보면 항상 우리가 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2022년도 2년 전에 그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이제 마련해 갖고 불공정한 거를 이제 막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애플의
결제 수단만 써라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안 써도 되게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름 이제 그 수수료를 좀 낮췄습니다. 하지만 별도 다른 방식 옵션을 넣어서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옛날에 받던 30%를 다 받게 하는 결국은 그래서 한국의 법을 좀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정부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법망을 조금 교묘하게 피한 건가요? 편법을 그렇죠. 쓰는 건가? 근데 저렇게 해서 한국에 더 세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개의치 않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익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애플의 국내에서 지금 우리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약간 피해가는 듯 우회적인 방법? 네. 일단 이거 인앱 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 인앱 결제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앱스토어라는 하나의 그런 이코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이코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결제가 자기들의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30%의 앱마켓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게 뭐 연간 한 2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31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금액인데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법망을 강력하게 좀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유연하게 좀 낮추는 부분들, 특히 이제 수수료 30%도 17%까지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제3자 앱마켓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서드 파티들 이제 적용한다든지 이런 걸 다 허용을 해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앱 결제 방지법을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제정을 하고, 그 이제 실제로 법안이 이제 액팅하면서 가장 큰 이 목적이 있거든요. 이 왜 30%가 너무 과도하다가 핵심이었는데. 실제로 여기 인앱 결제보다 소폭 낮은, 그러니까 서드 파티들이 들어올 때, 제3자들이 들어올 때 26%로 책정을 했어요. 뭐 별 차이 없네요. 30%나. 거기 뭐 또 카드 수수료라든지 뭐 이것저것 붙이고 나면은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실 가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발해가지고 또 이거 이제 방통위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어쨌든 사업자가 보낸 또 보고서 다시 보면서 좀 검토 중이라고 지금 하니까 알겠습니다.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솜방망이가 아닌가, 아니면 애플이 너무 우리를 깜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튼 애플 뭐 국내 미국 내에서 법무부 독점 소송 당하지 중국에서 안 풀리지 하니까 이제 위기론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로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들어 S&P는 10%가 올랐는데 10%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도 애플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애플의 주가 측면에서의 미래 얼마나 있을까? 위기론을 주가가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평가나 분석,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가만 보면 많이 빠진 느낌이 있죠. 고점 대비. 현재. 많이 빠졌죠. 3조 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2.6조 달러까지 내려왔으니. 시총이 2조 6천. 그러니까 많이 좀 떨어져서 일단은 싸 보이긴 하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하지만 이익이나 매출 성장이 정체라는 걸 놓고 보면 지금 그 애플이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의 26배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PER이. 근데 지금 PER이. 근데 미국의 지금 S&P 500이 거래되는 게 그보다 낮단 말이죠. 시장보다 매출이나 이익 성장은 낮은데 시장보다 PER은 더 높은, 너무 높게 평가되는 거.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비싼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소식,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2년 동안 매출 성장은 한 36%, 그다음에 그 주당 순이익이죠. EPS 성장은 거의 40%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은. 근데 애플은 매출은 5%, 이익은 6%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이거 자사주 소각하는 거 감안하면 실제로는 저만큼도 그러니까 이익은 그냥 정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역성장까지.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차이가 고작 3천억 달러라는데 그거 뒤집힐까요? 엔비디아한테 잡힐까요? 이렇게 만약에 애플이 올해도 역성장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위 자리, 시가총액 미국 증시에서 2위 자리를 내놓아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플이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 애플이 지금 현재 시장의 큰 흐름은 결국은 인공지능에서 어느 기업이 앞서가느냐인데 애플은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소위 완전 자율주행하려는 애플가에 지난 10년 동안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다 갈아엎었죠. 포기했죠. 예. 포기를 선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매출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500조, 연간 500조 원을 벌어들인 회사가 그 애플카 정도가 나와야만 사실은 엄청난 의미 있는 성장률을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좀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당분간 이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유지되는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준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애플의 지금 위기론을 뚫고 미래가 좀 있을까? 약간 우리 송재경 대표님께서 조금 이제 약간 흐릿하게 어둡게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뭐 일단은 뭐 투자는 기본적으로 뭐 투자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객관적인 뭐 정보를 조금 더 전달을 드리면은 뭐 그럼에도 물론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회사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점령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애플은 좀 우리가 안방 시장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특히 이제 뭐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그 애플의 그 의존도가 좀 덜하긴 하지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EU 시장을 보면은 애플은 이제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애플 뮤직, TV 뭐 기타 관련된 서비스들이 자체가 굉장히 가족들이 다 공유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맞습니다. 배당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 환원율 자체가 사실 뭐 8, 9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MS 같은 경우에 뭐 작년도에 환원율이 한 35.9%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거의 80%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는 애플이 주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혁신적인 부분을 더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뭐 여전히 뭐 매력적인 회사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애플이 또 6월달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뭐 인공지능에 관한 한번 전략을 발표한다니까 과연 그게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의 위기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익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